안녕하세요. 뚝설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시원한 결말의 사연이네요. 그럼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60을 앞두고 있는 50대 후반의 여자랍니다. 어느 날 책에서 읽은 구절이 있는데요. 인생에서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죄를 받는다는 내용이었지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살림 배우면서 얌전히 지내다가 부모님이 주선해준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언니들도 다 그런 식으로 결혼을 했었고 잘 살았던지라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부모님 말씀을 따랐답니다. 부모님 말씀에 따르면 그 남자는 집안이 대대로 사업을 크게 하는 집안이라고 하더군요. 누나들만 셋이고 그 사람이 막내 아들이라 워낙 귀하게 컸고 부모가 아들에게만 재산을 다 물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를 만난 자리에서 그 사람은 참 거만해 보였어요. 부모님께 조심스레 그 사람의 태도가 불쾌했다고 말씀드리니 남자가 사업도 하고 워낙 통이 큰 사람이다 보니 제가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또 그 말이 맞는 듯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고 그게 바로 지옥 시작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제게 진실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결혼을 하니 일단 자식을 빨리 낳으라고 하더군요. 시댁에서도 독촉하시고요. 특히 아들이요. 저도 당연히 결혼했으니 아이를 낳고 싶었고 임신을 했습니다. 출산을 했는데 첫째는 딸이었습니다. 남편은 노발대발 난리가 났답니다. 제가 정성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제게 마구 호통을 쳐대셨어요. 온 가족이 그러니 막 몸푼 저는 너무도 서러워서 눈물을 막 흘렸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걸 보시더니 혀차시면서 너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딸만 셋을 내리 낳아서 우리 시어머니께 종아리까지 맞았어. 너는 뭐 이걸 시집살이라고 질질 짜고 앉았니? 시어머니의 냉정한 말씀에 저는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딸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매우 냉랭해졌습니다. 저에게 툭하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네가 한 게 뭔데? 나는 돈도 벌고 사업도 하지만 너는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그럼 집에서 놀고 먹는 여자가 아들이라도 낳아야지. 아들도 못 낳는 게 무슨 쓸모가 있냐? 그때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 그저 참는 게 능사라고 여겼답니다. 그리고 아들만 낳으면 시댁이나 남편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첫 아이를 낳고 거의 6개월 만에 둘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당시에는 병원서 성별 구별이 쉽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아들이길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둘째 아이는 저를 엄청 애먹이고 태어났어요. 둘째는 보통 술술 분만을 한다는데 저는 오히려 첫째 때가 더 쉬웠고 둘째 때는 거의 죽을 고비까지 겪었답니다. 몇 번이고 힘을 주다가 의사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제왕절개를 하자고 했어요. 이러다 제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이었죠. 밖에 나가 의사가 남편에게 얘기를 하니 남편은 투덜거리면서 수술 허락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된 게 애 하나도 제대로 낳질 못해. 쓸모없기는. 저는 갖은 고생 끝에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마취에서 깨자마자 제가 물은 것은 아이의 성별이었어요. 간호사가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너무너무 예쁜 공주님이세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에서 나가버리고 아이도 저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도 저희 친정에서 내주었어요. 집에서 몸조리하고 있는데 남편은 아예 집에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이 둘과 집에 남겨진 제 처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하더군요. 저희 친정엄마도 미역국을 끓이면서 마구 사위 욕을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미역국 먹여주시면서 저희 엄마가 조심스레 얘기하셨어요. 연진아, 차라리 이혼하는 게 어떠냐? 사이놈이란 게 장인 장모를 봐도 인사를 하길 하나. 우리가 너를 잘못 시집 보낸 것 같아서 매일 가슴을 치면서 산다. 요새 아들딸이 뭐 중요하다고 아들 타령해. 그놈이 사람놈인지 짐승놈인지 그 집안은 또 뭐 하는 집구석인지도 모르겠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속 편하지 않겠니? 그 말에 저도 진지하게 이혼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단번에 무 자르듯 이혼을 할 수는 없었고 그래도 남편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면 최후에 이혼을 할 생각이 분명 있었답니다. 물론 남편이 사람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요.
남편은 밖에서 하는 사업이 날이 갈수록 잘 되어간다며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사사건건 저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딸이나 낳는 쓸모없는 여자라고요. 저는 참고 참았습니다. 때로는 남편에게 쓴소리도 했습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비록 아들은 못 낳았지만 딸도 둘이나 낳았고 그렇다면 우리는 가족인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집에 있는 여자들은 전부 쓸모없고 무시당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 남편은 마구 화를 내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 대로 주사를 부렸습니다. 쏟아지는 폭언에 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딸 둘과 친정으로 피신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들께서는 가슴을 치시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도대체 그 웬수랑은 우리가 전생에 무슨 악연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미쳤지. 더 잘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미안하다. 사람 인성이 먼저지 돈이 먼저겠니?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제게 이혼을 종용하셨고 저는 얼마간 친정서 몸을 추스르다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싫어했고 딸만 낳았다고 구박하길래 당연히 이혼을 해줄 줄 알았는데 남편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이혼? 이혼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가 누구 좋자고 이혼을 해? 너 좋자고 내가 이혼을 하냐?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 내가 안 하겠다는데 이혼이 될 줄 알아? 저는 남편의 그 말에 덜컥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박박 우겼고 저는 그 당시에 너무도 무지했습니다. 변호사라도 찾아가서 어떻게든 이혼을 불사했어야 하는 건데 그때는 그저 남편의 말이 맞는 줄 알았고 그쪽에서 동의를 안 하면 이혼도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자연스레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지내면서 힘들게 일을 하며 딸들을 키웠어요. 딸들은 커가면서 제 상황에 대해 알기 시작했어요. 아빠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외가로 대피를 했고 제가 일을 하는 건 남편이 돈을 안 주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런데 그게 참 큰딸과 작은딸의 반응이 달랐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딸들은 정반대로 자라기 시작했어요. 큰딸은 저를 참 잘 따랐습니다. 어린아이지만 저보다 더 듬직한 면이 있어서 외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잘하고 저도 위로해주고 큰딸에게선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은딸은 오히려 저를 책망하곤 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차라리 아빠 옆에서 살면서 돈이나 펑펑 쓰면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당시 저희 친정집과 저의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태였어요. 작은 딸은 가난한 제가 싫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남편에게 종종 아이들 키우는데 돈이 드니 돈을 달라고 해봤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딸년들 기르는데 내가 무슨 돈을 못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집 나간 여자한테 돈 주는 멍청한 놈도 있다니? 집에 들어와서 빌빌대면서 살든가 아니면 너 혼자 돈 벌어서 살아보든가. 난 모르겠다. 저는 어쩜 아빠라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는지 참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망해서 얻어지는 것은 없고 저는 저대로 사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10년을 넘게 별거를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꼴에 겁을 먹었는지 저희 부모님은 뵙지도 못하고 저만 불러내서는 갑자기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이혼하자. 이렇게 사는 거 너도 나도 의미 없잖아. 어차피 떨어져서 사는 거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자고. 저는 남편의 그 말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기 사전에 이혼은 없다고 박박 우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혼을 하자는 것인지 수상하더군요. 남편은 내게 이혼에 필요한 서류까지 들이밀면서 이혼이 급하다고 했습니다. 이혼이 급하다면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듯 싶었습니다. 바로 여자 문제인 듯 싶었지요. 떨어져 산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 사이 여자가 생겨도 몇 명은 생겼을 것이겠죠. 그 여자와 새로 시작하려고 내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순순히 이혼을 해주진 않고 남편이 만나는 여자가 누군지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 사업장 근처에서 잠복도 해보고 집 근처에서도 얼마간 지켜봤는데 남편이 만나는 여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차림새도 예전보다 신경을 쓰는 것 같고 제 심증은 분명 있는데 물증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일도 제대로 못 나가고 남편 뒷조사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친정엄마가 그러더군요. 예,
그깟 증거는 잡아서 뭐 한다고 그러니. 그냥 이혼해라. 그 악독한 놈 언젠가 이혼하려고 했잖니. 이혼하고 새 출발하자. 그 놈 붙잡고 있으면 시간 낭비다. 그 말에 정신을 차린 저는 남편을 만나 단판을 지었습니다. 그래, 좋아요. 이혼해 줄게요. 남편은 뛸 듯이 좋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는 듯 했지만 꾹꾹 누르고 제가 말했습니다. 대신 나에게 위자료라도 줘요. 딸들도 키워야 하고 많이는 바라지도 않아요. 당신이 아빠라면 딸들 기를 돈이라도 줘요. 마지막 부탁이에요. 솔직히 말을 하면서도 남편이 들어줄지는 의문이었어요. 그저 해본 얘기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안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흔쾌히 그러더군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저기 옆 동네 빌라 너 줄게. 그 빌라를 준다는 말에 맥이 탁 풀리더군요. 그 빌라는 빌라라고 부르기도 못한 다 쓰러져가는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안에는 곰팡이가 피고 나무 판자가 갈라지고 있는 집이었고 팔아도 값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집이었어요. 저는 끝까지 남편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남편은 완강했습니다. 그 집이나 받아서 네가 팔든 말든 돈은 절대로 못 줘. 그거라도 받든지 아님 맨몸으로 나가든지. 저는 고민 끝에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집의 명의를 제게 옮기는 것으로 이혼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더 잘 알아봤다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았을 텐데 저도 너무 힘이 빠져 있었고 그렇게라도 남편에게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했어요. 그 집을 받고 난 후 저는 친정에서 나와 그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춘기의 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 것을 불편해하고 특히 둘째는 더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 집을 깨끗이 치우고 딸들을 데리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둘째는 그 집을 보자마자 질색을 하더군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 집은 그때 팔리지도 않았고 그 집 팔아서 무슨 돈이 나오지도 않을 것 같았어요. 그저 비나 피하는 지붕으로 그 집을 썼습니다. 겨울에는 너무 추워 난로를 피우면서 살았네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둘째는 고등학교 때 가출을 해버렸어요. 제 아빠한테 찾아간 것이죠. 엄마랑 살기가 너무 싫고 아빠 옆에서 살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래도 저를 따르는 첫째보다는 자기를 따르는 둘째에게 더 애착이 있었고 받아들여줬다고 합니다. 저는 둘째가 걱정도 됐지만 원망도 됐어요. 제 아빠 망나니인 거 자기도 알면서 그놈의 돈이 뭔지 제 아빠에게 가서 호강하겠다는 딸, 마음속에 한으로 남았습니다. 큰딸은 절 위로했어요. 둘째도 정신 차리는 날 있을 거라며 저를 토닥였습니다. 저는 그저 둘째가 아빠 옆에서 지원받으면서 잘 살기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이 가고 나서 얼마 후 저는 마트에서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디 젊은 동남아 여자와 함께 있더군요. 그리고 둘뿐이 아니라 어려 보이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아들이더군요. 저는 그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동남아 여자와 놀아놨던 것이죠. 그리고 아들까지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이혼을 하겠다고 안달복달이었던 것이죠. 남편도 저를 봤습니다. 남편은 씩 웃더라고요. 얼마나 소름이 돋던지 마트 장 보던 것을 내팽개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얻었구나 싶었어요. 나중에 큰딸과 만난 둘째 딸이 전한 말도 제가 짐작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 내연관계였고 저와 이혼 후 바로 그 여자와 결혼했다고 하더군요. 저랑 이혼할 때 이미 아들도 낳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증거를 잡았어야 하는데 증거를 잡지 못해 불륜으로 신고도 못하고 낡아 빠진 빌라 하나 받고 이혼을 했던 것이죠. 저는 억울하고 속상했지만 이미 지난 일, 그저 제 마음속에 묻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까진 제 인생 그렇게 가슴만 치다 답답하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분명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 끝까지 살아보라 하나 봅니다. 몇 년 후 빌라는 재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그 자리는 제가 남편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받았을 그 시점부터 재개발이 논의되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너무도 오랫동안 말만 많았던 곳인지라 재개발이 실제로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랑 큰딸은 너무도 기뻤습니다. 재개발을 하면 새 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소식이 여기저기 전해졌고 저희 둘째에게도 들어간 모양이더군요. 어느 날 둘째가 찾아왔습니다. 저와 다시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딸 애를 밖에 둘 수가 없어서 집 안으로 들여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속 많이 상했었지. 정말 미안해. 내가 어리석었어요. 저는 무어라 말을 할 수가 없어 손만 만지작거렸어요. 능력 없는 저보다 망난이지만 돈 많은 아빠를 선택했던 딸. 그 딸 마음은 또 오죽할까 싶었지요. 엄마, 아빠는 망하기 일보 직전이야. 지금 빚이 산더미인데 아마 곧 망할 거야. 그 베트남 여자는 진작에 아들 두고 도망가 버렸어. 아빠는 아들이랑 같이 시골 집으로 피신해 있어. 저랑 큰딸은 그 말을 듣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사업은 그냥저냥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무리하게 벌였던 사업이 순식간에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아들은 데리고 갈 테니 너는 엄마 찾아가서 알아서 살라고 하더라.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엄마 찾아오는 거 너무 미안하고 염치 없는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미안해. 딸은 그렇게 제 앞에서 울면서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자식이 그렇게 나오는데 부모가 받아주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다시 돌아온 딸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아직도 서운한 마음이 다 가신 것은 아니에요. 요즘에도 종종 그때 저를 버리고 제 아빠에게 갔던 일이 생각나지만 그저 저 살려고 했던 일이겠거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냈던 빌라에는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돈을 일정 부분 내고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답니다. 새 아파트라 집값이 어마어마하네요. 제가 이렇게 부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그 집에서 친정 부모님들과 딸애들과 살고 있답니다. 남편이 그리 크게 벌였던 가게들과 사업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답니다. 그 사람은 지금 행방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아마 빚쟁이들을 피해 있는 것이겠죠.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을까요? 그랬다면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 죄 받은 거라고요.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 끝까지 잘 될 줄 알았냐고 한번 맘껏 비웃어주고 싶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톡썰 라디오였습니다.